문제 1번. 전기적인 입력 신호를 얻어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기기로 반복 동작을 할 수 있는 기기는? 1번 차동 밸브, 2번 압력 스위치, 3번 시퀀스 밸브, 4번 전자 릴레이. 정답은 4번. 전자 릴레이는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전기를 통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다른 회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되는 전기적인 입력 신호를 얻어 전기 회로를 개폐하고 반복 동작이 가능한 기기라는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합니다. 차동 밸브와 압력 스위치는 주로 기계나 유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전기를 직접 제어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시퀀스 밸브 또한 주로 공기압이나 유체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므로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전자 릴레이입니다. 문제 2번. 유관의 안지름을 2.5cm, 규속을 10cm/로 하면 최대 유량은 약 몇 세제곱센티미터 제스 증가? 1번 49, 2번 98, 3번 196, 4번 250. 정답은 1번. 해설. 유관의 안지름이 2.5cm이고 유속은 10cm/일 때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관의 단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아어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r은 반지름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안지름이 2.5cm이므로 반지름은 1.25cm가 됩니다. 따라서 유관 단면적은 파이 근사 4.91제곱센티미터로 계산됩니다. 이 값을 이용해 유량을 구하면 유속 곱하기 사인 단면적 10cm 곱하기 사인 4.91제곱센티미터 근사 49세제곱센티미터 제스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관의 단면적을 정확히 구하지 못하면 전체 유량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4번. 유압 회로에서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작동유를 탱크로 귀환시키는 회로는? 1번 무부하 회로, 2번 동조 회로, 3번 시퀀스 회로, 4번 브레이크 회로. 정답은 1번. 정답은 무부하 회로입니다. 무부하 회로는 유압 시스템에서 작업 부하가 없을 때 작동유를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며 효율성을 높입니다. 동조 회로, 시퀀스 회로, 그리고 브레이크 회로는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동조 회로는 2개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같은 속도로 작동시키고 시퀀스 회로는 일련의 작업 단계를 순서대로 제어하며 브레이크 회로는 시스템을 급격히 정지시킵니다. 따라서 이들 회로는 유량이 필요하지 않을 때 작동유를 탱크로 되돌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문제 5번. 유압장치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에너지의 축적이 용이하다, 2번 힘의 변속이 무단으로 가능하다, 3번 일의 방향을 쉽게 변환할 수 있다, 4번 작은 장치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정답은 1번. 해설. 유압장치의 장점 중 에너지의 축적이 용이하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유압장치는 주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거나 힘을 변환하는 데 사용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른 옵션들인 힘의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일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작은 장치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유압장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유압장치의 실제 기능과 맞지 않아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문제 7번. 램형 실린더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이 피스톤이 필요 없다, 2번 공기 빼기 장치가 필요 없다, 3번 실린더 자체 중량이 가볍다.
4번 압축력에 대한 힘에 강하다. 정답은 3번. 램형 실린더의 장점 중 하나는 피스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잡성이 줄어들고 공기 빼기 장치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압축력에 대한 힘 강도가 뛰어나서 구조적으로 견디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린더 자체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램형 실린더의 특징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다른 형태의 실린더에서 더 중요한 장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8번. 상시 개방 접점과 상시 폐쇄 접점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접점은? 1번 메이크 접점, 2번 전환 접점, 3번 브레이크 접점, 4번 유지 접점.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전환 접점입니다. 전환 접점은 스위치가 닫힐 때와 열릴 때 모두 접점을 가질 수 있어 상시 개방 접점과 상시 폐쇄 접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메이크 접점은 스위치가 닫힐 때만 작동하므로 상시 폐쇄 접점의 역할만 합니다. 브레이크 접점은 스위치가 열릴 때 작동하기 때문에 상시 개방 접점의 역할만 합니다. 유지 접점은 전환 접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두 가지 접점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흡수식 공기 건조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취급이 간편하다. 2번 장비의 설치가 간단하다. 3번 외부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 없다. 4번 건조기에 움직이는 부분이 많으므로 기계적 마모가 많다. 정답은 4번. 흡수식 공기 건조기는 주로 액체의 증발과 응축 과정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부품이 많지 않아 기계적 마모가 적습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보기 모두 흡수식 공기 건조기의 장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급과 설치가 간편하며 외부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자가 조절 능력도 가지고 있어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들 보기들은 흡수식 건조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 11번. 공유압 제어 밸브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방향 제어 밸브, 2번 압력 제어 밸브, 3번 유량 제어 밸브, 4번 온도 제어 밸브. 정답은 4번. 공유압 제어 밸브는 주로 기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 방향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는 각각 작동 부품의 방향, 압력을 그리고 유체의 흐름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온도 제어 밸브는 이러한 기능과 관련이 없으며 주로 열교환 시스템에서 온도 조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유압 제어 밸브의 기능 분류에서는 폰도 제어 밸브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13번. 유압 제어 밸브의 분류에서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릴리프 밸브, 2번 스로틀 밸브, 3번 시퀀스 밸브, 4번 카운터 밸런스 밸브.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스로틀 밸브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는 주로 시스템의 과도한 압력을 관리하거나 특정 압력 값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모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스로틀 밸브는 유체의 흐름 속도를 조절하여 장비의 작동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므로 압력 제어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모두 압력 제어에 관련된 밸브로 분류될 수 있지만 2번 스로틀 밸브는 유속 조절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두 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높은 압력만을 출력하는 오어 밸브는 1번 셔틀 밸브, 2번 이압 밸브, 3번 체크 밸브, 4번 시퀀스 밸브. 정답은 1번. 정답은 셔틀 밸브입니다. 셔틀 밸브는 두 개의 입력 압력 중에서 더 높은 압력을 선택하고 그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압 밸브는 특정 압력 이상일 때 작동하므로 두 입력 신호 중 높은 압력을 고르지 않습니다. 체크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제한하여 역방향으로는 열리지 않게 하는 역할이므로 입력 압력 비교 기능이 없습니다. 시퀀스 밸브는 일정한 순서대로 작동해야 할 때 사용되며 높은 압력을 선택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셔틀 밸브가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16번. 공기탱크와 공기압 회로 내의 공기압력이 규정 이상의 공기압력으로 될 때에 공기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와 다른 공기압 회로 내로 빼내주는 기능을 갖는 밸브는 1번 감압 밸브, 2번 시퀀스 밸브, 3번 릴리프 밸브, 4번 압력 스위치. 정답은 3번. 릴리프 밸브가 정답인 이유는 공기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안전을 위해 과도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도한 압력을 줄여 기계나 장치를 보호합니다. 감압 밸브는 이미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지만 릴리프 밸브와 달리 직접 외부로 압력을 방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퀀스 밸브는 주로 공기 순서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므로 과도한 압력 해소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력 스위치는 특정 압력을 감지하여 전기를 끄거나 켜는 역할을 하며 직접적인 압력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은 릴리프 밸브입니다. 문제 17번. 펌프의 송출압력이 50kgf 제곱센티미터, 송출량이 20젤민긴 유압 펌프의 펌프 동력은 약 몇 kW인가? 1번 1.0, 2번 1.2, 3번 1.6, 4번 2.2. 정답은 3번. 펌프 동력은 펌프가 출력하는 압력과 송출량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송출압력 50kgf 제곱센티미터와 송출량 20제르민을 사용하면 이 값을 와트로 변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kg 제곱센티미터 담력은 대략 98.0665 kPa이고 1제르민 대 유체 송출량은 0.06305 kW를 소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펌프 동력은 약 나누기 사인 1000 곱하기 사인 근사 1.6kW로 계산됩니다. 이는 정답인 3번이 맞는 이유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어진 공식과 단위 변환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한 결과로 실제 펌프 동력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21번. 공기 압축기를 출력에 따라 분류할 때 소형의 범위는 1번 50에서 180W, 2번 0.2에서 14kW, 3번 15에서 75kW, 4번 75kW 지상.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0.2에서 14kW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출력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소형 압축기를 정의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각각 다른 규모를 나타냅니다. 1번은 와트 단위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3번과 4번은 중형 및 대형 압축기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소형 공기 압축기는 출력이 0.2에서 14kW 사이인 장비를 말합니다. 문제 22번. 유압 실린더의 중간 정지 회로에 적합한 방향 제어 밸브는 1번 2분의 3 웨이 밸브,
2번 3분의 4 웨이 밸브. 3번 2분의 4 웨이 밸브. 4번 2분의 2 웨이 밸브. 정답은 2번. 유압 실린더의 중간 정지 회로에 적합한 방향 제어 밸브는 3분의 4 웨이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유체 공급과 배출뿐만 아니라 중간 위치에서 세 번째 상태를 만들어 실린더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린더가 원하는 위치에서 정지하도록 제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2분의 3 웨이 밸브나 2분의 4 웨이 밸브는 중간 위치에서의 고정 기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어 유압 실린더의 중간 정지 회로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2분의 2 웨이 밸브는 방향 전환만 가능해 중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제 24번. 다른 실린더에 비하여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공압 실린더는? 1번 충격 실린더. 2번 다위치형 실린더. 3번 텔레스코프 실린더. 4번 가변 스트로크 실린더. 정답은 1번. 충격 실린더가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공압 실린더입니다. 충격 실린더는 내부에 충격 제어 장치가 있어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충격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속 작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위치형 실린더와 텔레스코프 실린더는 주로 공간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가변 스트로크 실린더는 작업 거리를 조절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타입은 고속 동작에 최적화된 충격 제어 기능이 부족합니다. 문제 25번. 면적을 감소시킨 통로로서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경우의 유동 교축부는? 1번 초크. 2번 플런저. 3번 스풀. 4번 오리피스. 정답은 4번. 정답은 도리피스입니다. 오리피스는 통로의 크기를 줄여 유동을 제한하는 장치로 이때 단면적이 작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한 단면, 치수가 작은 통로가 바로 오리피스를 의미합니다. 초크는 주로 가스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로 단순히 단면적이 좁아지는 개념보다 복잡한 유동 현상을 포함하므로 해당 문제와 맞지 않습니다. 플런저는 주로 액체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스풀은 파이프 연결부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이들 모두 유동 교축부의 감소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문제 27번. 유압유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은? 1번 비중. 2번 동점도. 3번 점도. 4번 점도지수. 정답은 4번. 점도지수는 유압유의 점도가 온도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중은 유체의 밀도를 나타내며 동점도는 특정 온도에서의 점도를 측정하며 점도 자체는 유체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상대적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점도지수입니다. 문제 28번. 유압장치에서 유량 제어 밸브로 유량을 조정할 경우 실린더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1번 정지 및 시동. 2번 운동 속도의 조절. 3번 유압의 역류 조절. 4번 운동 방향의 결정. 정답은 2번. 유압장치에서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하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운동 속의 조절입니다. 유량을 조정하면 실린더가 움직이는 빠르나 느를 바꿀 수 있어요. 1번과 4번 옵션인 정지 및 시동, 운동 방향의 결정은 각각 방향 제어 밸브나 순환 밸브와 관련이 있어서 유량 제어 밸브로는 직접 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3번 주압의 역류 조절은 역류 방지 밸브가 아니라면 유량 제어 밸브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이렇게 유량을 조정하면 실린더의 움직임 속도를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29번. 전기 시퀀스 제어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 동작은 수동으로 되나 복권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번 토글 스위치, 2번 선택 스위치, 3번 푸시 버튼 스위치, 4번 로터리 캠 스위치.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누르면 동작을 하고 손에서 떨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복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1번 토글 스위치와 2번 선택 스위치는 한 번 조작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므로 자동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4번 로터리 캠 스위치도 회전을 통해 여러 위치로 설정할 수 있지만 각 위치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특성은 없습니다. 문제 30번. 작동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축적작용과 충격압력의 완충작용도 할 수 있는 부속기기는? 1번 스트레이너, 2번 유체 커플링, 3번 패킹 및 게스킷, 4번 어큐뮬레이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작동유가 순간적으로 큰 힘을 필요로 할 때 그 힘을 버텨내고 에너지의 변동을 조절합니다. 1번 스트레이너와 2번 유체 커플링은 주로 오염물질 걸러내거나 회전운동과 직선운동 사이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문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3번 패킹 및 게스킷은 주로 작동유의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에너지 저장이나 충격 완충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31번. SCR의 활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은 정류기, 2번 자동 제어 장치, 3번 제어용 전력 증폭기, 4번 전류 조정이 가능한 직류 전원 설비. 정답은 1번. 정답은 수은 정류기입니다. SCR은 반도체 기기를 이용하여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수은 정류기는 수은을 이용한 구형 정류기로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효율성과 안전성이 낮아 SCR 대신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SCR 기술의 다양한 활용 분야입니다. 자동 제어 장치는 전기를 통해 기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데 SCR을 이용하며 제어용 전력 증폭기는 전기 신호를 크게 증폭시키는 데 SCR이 사용됩니다. 또한 전류 조정 가능한 직류 전원 설비에서도 SCR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32번. 대칭 3상 교류 전압에서 각 상의 위상차는? 1번 60도, 2번 90도, 3번 120도, 4번 240도. 정답은 3번. 대칭 3상 교류 전압에서 각 상의 위상차는 120도입니다. 이는 세 개의 단상을 서로 다른 위상으로 배치하여 시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력 공급이 균형 잡히게 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60도, 90도, 240도는 각 상의 위상차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값들은 3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압과 전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120도의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문제 33번. 3상 유도 전동기의 Y 결선 변환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Y 결선으로 기동한다. 2번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3번 정상 운전 속도일 때 결선으로 변환한다. 4번
기동 시 상전압을 루트 3배 승합하여 기동한다. 정답은 4번. 4번 옵션이 정답입니다. Y 변환 회로에서 기동 시 상전압을 루트 3배로 승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는 전기장치를 과도한 전압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Y 결선으로 기동하고 기동 전류가 3분의 1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상 운전 속도에 도달하면 결선으로 변환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 가지 옵션은 모두 Y 변환 회로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간단히 말해 4번의 방법은 위험하고 잘못된 기술이며 나머지 세 가지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문제 34번. PW 전구를 T시간 사용하였을 때의 전력량 WH은 1번 TP 2번 T2P 3번 PT 4번 P2T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TP입니다. 전력량은 시간과 전압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PW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이며 이를 T시간 동안 사용하면 그 결과는 T와 P를 곱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TP입니다. 2번 T2P는 시간을 제곱해서 곱하는 것이므로 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번 PT는 시간을 나누는 형태로 전력량을 구할 수 없습니다. 4번 P2T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문제 35번. 내부 저항 5K의 전압계 측정 범위를 5배로 하기 위한 방법은 1번 20K의 배율기 저항을 병렬 연결한다. 2번 20K의 배율기 저항을 직렬 연결한다. 3번 25K의 배율기 저항을 병렬 연결한다. 4번 25K의 배율기 저항을 직렬 연결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20kΩ 내 배율기 저항을 직렬 연결한다입니다. 이 방법은 내부 저항이 증가하면서 측정 범위가 넓어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전압계에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총 저항이 증가하고 따라서 측정 가능한 최대 전압도 5배로 늘어납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은 틀린 이유는 각각 병렬 연결이나 적절하지 않은 저항값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총 내부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지 않으며 25kΩ 내 배율기 저항은 원하는 범위 확장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문제 36번.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순시값 2번 시료값 3번 최대값 4번 최소값 정답은 4번.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는 순시값, 시뢰값, 최대값이 모두 포함되지만 최소값은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순시값은 일정한 순간에 교류 전압이나 전류가 가지는 값을 의미하고 시뢰값은 일정 시간 동안 교류 전력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흐르는지를 나타냅니다. 최대값은 교류의 주기 중 가장 큰 값으로 이들 모두 교류의 크기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소값은 교류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0이나 음수로 변할 수 있으므로 교류 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37번. 가동 코일형 전류계에서 전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법은 1번 가동 코일과 직렬로 분류기 저항을 접속한다. 2번 가동 코일과 병렬로 분류기 저항을 접속한다. 3번 가동 코일과 직렬로 배율기 저항을 접속한다. 4번 가동 코일과 직병렬로 배율기 저항을 접속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가동 코일과 병렬로 분류기 저항을 접속한다입니다. 가동 코일형 전류계에서는 코일이 많은 전류를 통과하면 회전력이 커져 바늘이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다양한 범위의 전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분류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어 코일이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직렬 접속 방법으로, 이 경우 코일에 직접 전류가 흐름으로 고전압에서는 코일이 과열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의 직병렬 접속은 복잡하고 실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문 제38번. 교류 전류에 대한 저항, 코일, 콘덴서의 작용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인 회로는 1번 R만의 회로, 2번 L만의 회로, 3번 C만의 회로, 4번 R, L, C 즉 병렬 회로.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R만의 회로입니다. 저항은 교류와 직류를 불문하고 전압과 전류가 항상 동상관계에 있습니다. 즉,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도 그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며 위상 차이는 없습니다. 2번 L만의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처져서 90도 지연됩니다. 3번 C만의 회로는 반대로 전압이 전류보다 뒤처지므로 이들 모두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R 외 다른 요소들이 포함된 회로인 4번은 더욱 복잡한 위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문 제39번.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류 전동기는 1번 직권 전동기, 2번 복권 전동기, 3번 분권 전동기, 4번 타여자 전동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회전자와 정류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할 경우 과도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타여자 전동기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회전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할 때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따라서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나 벨트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 제41번.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알려고 할 때 적용되는 법칙은 1번 패러데이의 법칙, 2번 우플레밍의 왼손 법칙, 3번 우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4번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정답은 4번.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 맞습니다. 이 법칙은 직선 전류 주변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손바닥에 나사를 눕혀놓고 나사 머리 방향을 전류 흐름 방향으로 잡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은 변화하는 자기장이 유도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다루며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 법칙은 전자기력에 의한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법칙은 직선 전류 주변의 자기장 방향을 찾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문 제42번. 자석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다. 2번 자극으로부터 자력선이 나온다. 3번 자기력선은 비자성체를 투과한다. 4번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적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는데 정반대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1번과 2번이 올바른 설명으로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으며 이 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온다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은 사실적으로 보이나 자기력선은 비자성체를 투과한다는 표현이 애매하며 실제로는 자기력선이 비자성체를 통과하면서도 그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히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명확하게 잘못된 설명인 4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 제43번.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 계전기나 접점 등의 변화 상태를 시간적 순서에 의해 출력 상태를 등으로 나타낸 것은? 1번 플로 차트, 2번 실체 배선도, 3번 타임 차트, 4번 논리 회로도. 정답은 3번. 정답은 타임 차트입니다. 타임 차트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기회로 내부 상태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표로서 각 스위치나 접점 등이 특정 시간대에 어떤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플로 차트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의 흐름을 나타내며 전기회로의 상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체 배선도는 실제 회로 구성 요소들의 물리적 연결 관계만을 그린 도면으로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논리 회로도는 논리 게이트와 같은 논리적인 연산 과정을 나타내며 각 스위치나 접점의 시간별 상태 변화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타임 차트입니다. 문제 44번. 전압이 가해지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접점이 닫히거나 열리고 전압을 끊으면 순시 접점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은? 1번 전자 개폐기, 2번 플리커 릴레이, 3번 온 딜레이 타이머, 4번 오프 딜레이 타이머. 정답은 3번. 온 딜레이 타이머가 맞습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는 전압을 가하면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접점이 닫히거나 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에서 설명한 전압이 가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점이 닫히거나 열리고 전압을 끊으면 즉시 접점 상태가 바뀌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자 개폐기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즉시 작동하는 장치로 문제에서 언급한 시간 지연 기능이 없습니다. 플리커 릴레이는 불안정한 전압을 감지하여 작동하지만 시간 지연 기능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전원이 차단된 후 일정 시간 동안 접점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45번. 전기 저항과 열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저항기는 대부분 정특성을 갖는다. 2번 전구의 필라멘트는 부특성을 갖는다. 3번 온도 상승과 저항값이 비례하는 것을 정특성이라 한다. 4번 온도 상승과 저항값이 반비례하는 것을 부특성이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전구의 필라멘트는 부특성을 갖는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전구의 필라멘트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증가하므로 정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1번과 3번, 그리고 4번 보기들은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대부분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지는데 이를 정특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일부 특수한 소재들은 온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항값이 줄어드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경우를 부특성이라 부르며 보기에 나온 정의가 맞습니다. 따라서 전구 필라멘트가 부특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과 다름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문제 46번. 도면에서 척도의 표시가 질, 2로 표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번 배척, 2번 현척, 3번 축척, 4번 비례척이 아님.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축척입니다. 도면에서 딜, 2초라는 표시는 축척을 나타내며 이는 실제 크기와 도면의 크기가 2대 1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도면 상에서 1cm는 실제로 2cm를 나타냅니다. 배척이나 현척은 관련 용어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또한 비례척이 아님은 잘못된 표현이며 축척은 비례척의 일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도면에서 작은 크기를 큰 실제 세계로 확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도면에 표시된 1cm는 실제로는 2cm라는 뜻입니다.
문제 51번. 나사의 도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측면에서 본 그림 및 단면도에서 나사산의 봉우리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2번, 단면도에 나타나는 나사 부품에서 해칭은 나사산의 골밑을 나타내는 선까지 긋는다. 3번, 나사의 끝면에서 본 그림에서는 나사의 골밑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 원주의 4분의 3에 거의 같은 원의 일부로 표시한다. 4번, 숨겨진 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서는 산의 봉우리와 골밑은 가는 파선으로 표시한다. 정답은 2번. 해설, 정답인 D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실제로 나사 부품을 단면도에서 그리는 경우 해칭은 나사산의 봉우리 위까지만 긋습니다. 골밑 부분까지 해칭선을 그으면 나사의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부분 올바르게 설명하였습니다. 1번은 나사산의 봉우리를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은 나사의 끝면에서 골밑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4분의 3원 형태로 그린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4번은 숨겨진 나사를 파선으로 표현한다는 내용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도의 해칭에 대한 설명만 틀렸습니다. 문제 52번. SS400로 표시된 KS 재료기호의 400은 어떤 의미인가? 1번, 재질 번호. 2번, 재질 등급. 3번, 최저 인장 강도. 4번, 탄소 함유량. 정답은 3번. SS400은 KS 표준에서 정의된 강제 등급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400분은 이 강제의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내며 단위는 MPA로 400MPA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SS400은 이 강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인장 강도가 400MPA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다른 보기 중 재질 번호나 재질 등급은 KS 표준에서 SS400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탄소 함유량은 이 숫자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올바른 답변입니다. 문제 53번. 12kN 잼배 토크를 받는 축의 지름은 약 몇 제մ 이상이어야 하는가? 1번 U84, 2번 107, 3번 126, 4번 145. 정답은 2번. 해설, 허용 비틀림 응력이 50MPA인 경우 축의 지름은 약 107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값은 토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로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크기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비틀림 응력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너무 큰 축을 사용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므로 제외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어진 토크와 허용 비틀림 응력을 바탕으로 축의 크기를 계산하면 107mm가 나오고 이보다 작은 값은 안전성이 떨어지며 큰 값은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입니다. 문제 54번. 평벨트 전동장치와 비교하여 V벨트 전동장치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엇걸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2번, 미끄럼이 적고 속도비를 크게 할 수 있다. 3번, 운전이 정숙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4번, 비교적 작은 장력으로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V벨트 전동장치의 장점 중에서 재걸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장은 사실과 다르다. V벨트는 V자 모양의 홈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엇걸기, 즉 두 벨트를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평벨트 전동장치는 평평한 형태이므로 엇걸기를 통해 공간을 절약하거나 동력을 분배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른 옵션들인 미끄러짐 적은 성능, 큰 속도비 설정 가능성, 작은 장력으로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들은 V벨트의 장점이 맞습니다. 문제 55번.
모듈 오이고 있수가 각각 40개와 60개인 한 쌍의 표준 스퍼기어에서 두 축의 중심거리는 1번 100제맴, 2번 150대맴, 3번 200대맴, 4번 250대맴. 정답은 4번.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인 250대맴입니다. 두 기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그 중심거리는 각 기어의 입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모듈이 5이고 작은 기어와 큰 기어입니다. 두 기어가 맞물려 돌아갈 때 그 중심거리는 각 기어의 입수를 더한 값의 모듈을 곱하면 됩니다. 즉, x 500 나누기 사인 이 250제맴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오류가 있어 틀립니다. 이 해설은 문제의 핵심 개념을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정답과 다른 옵션들이 왜 틀렸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문제 56번. 에크미 나사라고도 하며 나사산의 각도가 인치계에서는 29도이고 미터계에서는 30도인 나사는 1번 사다리꼴 나사, 2번 미터 나사, 3번 유니파이 나사, 4번 너클 나사. 정답은 1번. 정답은 사다리꼴 나사입니다. 사다리꼴 나사는 에크미 나사라고도 불리며 나사산의 각도가 인치계에서는 29도이고 미터계에서는 30도로 정해져 있어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그리고 너클 나사는 각각 다른 특징과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터 나사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나사로 사다리꼴 나사와 달리 나사산 각도가 일정하게 60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사는 사다리꼴 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7번. 둥근 봉을 비틀 때 생기는 비틀림 변형을 이용하여 만드는 스프링은 1번 코일 스프링, 2번 벌류트 스프링, 3번 접시 스프링, 4번 토션바. 정답은 4번. 토션바가 정답입니다. 토션바는 둥근 형태의 막대를 비틀면서 생기는 회전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의 스티어링 시스템이나 기계 부품에서 사용됩니다. 코일 스프링, 벌류트 스프링, 접시 스프링은 모두 압축력이나 늘림력을 이용하므로 비틀림 변형을 주요 원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토션바는 막대를 비틀 때 생기는 회전력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스프링들은 눌러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문제 58번. 시단위계의 물리량과 단위가 틀린 것은 1번 힘 N, 2번 압력 파, 3번 에너지 다인, 4번 일률 W. 정답은 3번. 정답은 제너지 다인키입니다. 에너지의 시 단위는 줄이지만 다인은 힘의 단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나타낼 때 다인을 쓰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힘의 시 단위 젠, 담력의 시 단위 파, 진률의 시 단위 W 모두 올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문제 59번. 고압 탱크나 보일러의 리베시움 주위에 코킹을 하는 주목적은 1번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2번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3번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4번 이음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답은 2번. 고압 탱크나 보일러의 리베시움 주위에 코킹을 하는 주목적은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코킹은 누출을 방지하고 내부 압력을 견디도록 하여 장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도 보강이나 표면 정리, 파손 예방 등은 부차적인 효과일 뿐 주요 목적은 아니므로 다른 옵션들은 틀립니다. 문제 60번.
나사의 풀림 방지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는 방법. 2번 로크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3번 부시를 사용하는 방법. 4번 자동 조임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부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사를 고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스프링 와셔, 로크 너트, 그리고 자동 조임 너트는 모두 나사의 힘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정하여 풀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시는 주로 축과 엑슬이 회전하면서 마찰력을 줄이고 원활한 움직임을 돕는 부품으로 나사를 고정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사의 풀림 방지를 위한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